1975년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공포에 떨게 만든 한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이 살인마는요, 자신의 범행 현장에 아주 기이하고 섬뜩한 서명을 남겼거든요. 자, 지금부터 거의 50년 가까이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바로 사인펜 살인사건의 기록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어디에 적힌 메모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어린 희생자의 몸에 사인펜으로 직접 새겨져 있던 그 살인마의 소름 끼치는 메시지였어요. 자신의 범죄를 무슨 예술작품처럼 생각했던 걸까요? 정말 이 엽기적인 서명은 대한민국 강력 범죄 역사상 가장 기괴한 시그니처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1975년 아주 무더웠던 여름의 부산이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막 활기차게 성장하던 그런 항구 도시였죠. 그런데 이 평화롭던 도시에 정말 끔찍한 비극이 연달아 터지면서 시민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살인마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 시그니처에 주목해야 합니다. 범인이 남긴 아주 독특하고 잔혹한 흔적이죠. 지금부터 그 단서들을 하나씩 저랑 같이 따라가 보시죠.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단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3건의 범죄가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8월 18일에 살인 미수 사건이 있었고요. 바로 이틀 뒤인 20일에 첫 번째 아이가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며칠 안 돼서 24일에는 두 번째 아이까지. 시간이 갈수록 범행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던 거죠. 두 아이의 시신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발견됐지만 범행 수법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둘 다 목이 졸려 살해당했고 자기가 입고 있던 옷으로 손발이 꽁꽁 묶여 있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첫 번째 희생자인 김현정 양의 몸에서 또 다른 메시지가 발견됩니다. 범천동 이정숙이가 대신공원에서 죽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범인이 남긴 일종의 수수께끼였는데 사실 이건 경찰이 전혀 모르고 있던 또 다른 범죄를 가리키는 아주 직접적인 단서였습니다. 자, 그럼 범인이 콕 집어서 남긴 그 이름, 이정숙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찰도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정숙이라는 이름, 범천동, 그리고 대신공원, 이 단서들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정말 놀랍게도 살인마의 소나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소녀의 증언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네, 범인이 죽었다고 확신했던 바로 그 이정숙 양이 범인의 첫 번째 목표물이었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9살 소녀가 낯선 남자에게 유인돼서 대신공원으로 끌려간 거예요. 남자는 아이를 폭행하고 목을 졸랐고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는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렸죠. 하지만 정말 천운이었을까요? 소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구조되었습니다. 바로 이정숙 양이 범인의 얼굴을 직접 본 유일한 목격자였던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그 소녀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경찰은 마침내 범인의 얼굴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전역에 뿌려진 범인의 몽타주입니다. 몽타주와 함께 공개된 용의자의 인상착의는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특히 얼굴에 있는 점들, 오른쪽 코 옆에 2개, 그리고 입술 위에 쌀알 크기의 점 하나. 이건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될 거라고 모두가 기대했죠. 몽타주가 전국에 쫙 깔리니까 범인이 위축됐을까요? 아니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해져서 직접 수사기관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수사 좀 잘해라. 경찰서에 떡하니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범인은 자신의 범행을 과시하면서 경찰을 비웃었어요. 심지어 7698이라는 의문의 숫자를 남기면서 복창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와, 정말 그 광기와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숫자 7698의 의미가 밝혀졌을 때 수사관들은 정말 경악했습니다. 그건 바로 생존자인 이정숙 양 집의 전화번호 뒷자리였거든요. 범인은 자신이 첫 번째 피해자의 신상까지 다 꿰고 있다는 걸 과시하면서 수사망을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냐면요. 당시 강력한 힘을 가졌던 박정희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범인을 조속히 체포하라라고 지시를 내렸을 정도였어요. 그야말로 국가 최고 권력까지 움직이게 만든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몽타주가 담긴 수배 전단을 10만 장 넘게 찍어서 전국에 쫙 뿌렸습니다. 지금이야 뭐 인터넷으로 순식간에 퍼지지만 그때는 CCTV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전국의 버스터미널, 기차역, 파출소 담벼락마다 이 얼굴이 붙었던 거죠. 정말 전국적인 수배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그림자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서서히 시간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죠. 특별수사본부는 설치된 지 73일 만에 별다른 성과 없이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서 1990년이 됐고요.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였던 15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린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적으로 범인을 처벌할 수 없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라는 건 범인을 영원히 심판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일종의 법적 허점이었던 셈이죠. 범인은 이 시간이라는 벽 뒤에 숨어서 영원히 미소를 짓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것 같았던 이 사건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겠죠? 바로 과학의 발전 덕분이었습니다. 2015년 정말 급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 우리가 태완이법이라고 부르는 그 법이 통과된 거죠. 이제 아무리 오래된 살인사건이라도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린 겁니다. 1970년대 수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자국이나 혈액형 같은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대 법과학 기술, 특히 DNA 분석 기술의 등장은 미제 사건 해결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수사관들은 현장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증거물에서 DNA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DNA를 데이터베이스랑 비교하거나 유전자 계부학 기술로 범인의 가족관계를 추적할 수도 있죠. 심지어 DNA 정보만으로 범인의 얼굴을 예측하는 몽타주 기술까지 개발됐어요. 그 유명한 화성현 세살인 사건의 범인 이춘재, 바로 이 기술로 잡은 거거든요. 5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범인은 지금쯤 어디선가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과연 이 첨단 과학의 힘이 기나긴 침묵을 깨고 잊혀가던 비극의 진실을 마침내 우리 앞에 드러내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시간은 이제 더 이상 범인의 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